어머니 왜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이 짐들은 뭐예요? 나 나간다. 내 집으로 갈 거야. 그럼 우리는요?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 아버지하고는 이혼했어.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충청남도 천산시에 사는 김명자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평촌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손주 5명까지 돌봤죠.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자식들과 손주들을 돌보면서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톱니다 맞기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5시.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먼저 손주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리고 손주들 학원 보내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처음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제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980년대였어요. 제가 25살에 결혼했을 때 남편과 저는 단칸방에서 살림살이를 시작했어요. 작은 방 하나에 부엌이랑 화장실이 같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냉장고도 없어서 창문 밖에 음식을 매달아 놓고 살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어요. 첫째를 낳고도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얻고 일하고 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적금을 붓고 청약 통장을 만들었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까지 낳았지만 꿈은 하나였어요. 우리 집을 갖는 것.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청약에 당첨됐어요. 평촌 신도시 아파트. 당시 평촌은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었고 젊은 부부들의 꿈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입주하던 그날 정말 울었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구나. 새 아들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우리 집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3개를 싸고 아이들 학원 픽업하고 숙제 검사하고. 평촌 학구는 좋았지만 경쟁도 치열했거든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마다 저는 또 달려갔어요. 결혼 준비, 신혼집 장만, 애 낳으면 또 육아 도와주고.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며느리 미선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했어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니까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우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저는 정말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남편이 은퇴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충남 천산시에 전원주택을 마련했어요. 그린벨트 지역이라 땅값도 싸고 조용하고 공기도 좋았어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산책하고 여행도 다니며 노년을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채 한 달도 가지 못했어요. 첫 번째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 민수였어요. 엄마,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며칠만 도와줄 수 있어? 며칠은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은 한 달이 되었어요. 그 사이 둘째도 딸을 출산했어요. 엄마, 나도 좀 도와줘. 형들만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막내도 곧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손주가 5명이 됐어요.
큰아들 둘, 둘째 딸 둘, 막내 아들 하나.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요. 천산이랑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에서 손주들 돌보고 주말에만 천산 내려가서 남편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시 올라오고. 65이 넘은 할머니가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모처럼 쉬려고 소파에 앉아서 잠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더라고요.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올라 누워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프신 것은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제가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랜 가사 노동으로 저를 괴롭혀왔던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용품들을 들고 다니며 40년을 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아들 민수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69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그런데 옆 병상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큰며느리 미선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됐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애들 봐주시는 거 가능하시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며느리가 늦게 나온 손주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 내외의 진심을 듣게 되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였죠.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주말 천산에 내려갔어요. 마침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이웃 아주머니 두 분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인사하려고 다가가다가 그만 멈춰섰어요. 그 김씨네 영감, 요즘 완전히 딴 여자랑 붙어 다니던데. 맞아. 나도 어제 마트에서 봤어. 둘이 장바구니 같이 들고 다니더라. 에휴, 저 할머니는 서울에서 손주들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제도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는 거 봤다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당사자만 모르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옆 담벼락에 기대서 겨우 버텼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니.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제가 서울에서 손주들 돌보느라 고생하는 동안 그런 짓을 했다고? 마침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꽂으려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웃집에서 우리 집이 보인다고 했지. 저는 이웃집 쪽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집 거실 창문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남편이 낯선 여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자가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마치 부부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 모습이구나. 내가 서울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동안 저 사람은 여기서 저렇게 편하게 다른 여자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여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여보 언제 왔어? 방금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남편이 버벅거렸어요. 동네 분인데. 됐어요.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봤으니까. 여자가 황급히 가방을 챙겨서 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서울에서 손주들 키우느라 죽도록 고생할 때 당신은 여기서 편하게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바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거예요. 손주들 도시락을 싸는데 뭘 넣어야 하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밥을 하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하고, 손주들 숙제를 봐주다가도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고, 큰며느리 미선이가 눈치챘어요.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도시락에 반찬도 제대로 안 넣으시고 아침에 밥도 서리겄어요. 미안하다.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둘째 며느리 은희도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어제 애들 학원 픽업 시간 놓치셨잖아요. 애들이 30분이나 기다렸대요. 뭐 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요즘 깜빡깜빡하는구나.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책임감을 가지셔야죠. 이러려고 애들 낳아드린 거 아니잖아요. 막내 며느리 지혜는 더 심했어요. 어머니, 빨래 또 색깔옷이랑 흰옷이랑 섞어서 하셨어요? 제 남편 와이셔츠가 다 물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더 심하게 나왔어요. 어머니, 이러실 거면 천산에 계시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 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죽을 만큼 힘든데 위로는커녕 타박만 받고 있구나.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가족들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듣다니.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아들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결정해 주지.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69 먹는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명자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기억한 거예요. 천산시 전원주택. 그 땅 말이에요. 남편이랑 제가 은퇴 후에 편히 살려고 산 그 땅. 그린벨트라서 제값도 못 받던 그 땅. 그런데 며칠 전에 우편함에 들어온 편지 하나가 생각났어요. 천산 신도시 개발 공고.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냥 넘겼었는데 다시 꺼내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천산시청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천산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됐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소를 알려드렸더니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라고요. 아, 네. 이 땅은 천산 신도시 1단계 개발 구역에 포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요. 내 보상금이 상당할 겁니다. 한 2주일 후에 감정평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후 담당 직원이 다시 전화했어요. 할머니 감정평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십억이었어요. 그동안 돈 한 푼 안 되던 그 땅이 갑자기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할머니 이 땅 팔 생각 있으세요? 요즘 개발 소식 듣고 매수 희망자들이 줄을 서고 있거든요. 네, 팔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땅은 제가 40년 동안 가사도우미처럼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남편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갔고 제가 아끼고 아껴서 산 땅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알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땅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땅이 팔렸어요. 계약금을 받고 잔금까지 받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통장에 찍힌 그 큰 금액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아이들이 신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큰며느리 미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가족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긴장한 표정들이었어요. 나 천산 땅 팔았다. 뭐라고? 땅을? 응. 천산 신도시 개발된다는 거 알지? 그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돼서 팔았어. 얼마에? 큰아들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 표정 보니까 확실히 알았어요. 걱정하는 건 저 아니라 돈이구나.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엄마,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우리 가족들한테.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내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너희는 저녁 걱정부터 했잖아.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건 됐어. 변명하지 마. 이 돈은 이제 내가 쓸 거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엄마, 그럼 우리는? 너희는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알아서 해. 독립하고 싶다며?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됐잖아. 며느리 미선이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40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하고 가정부 취급받은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이 돈은 내가 번 거야. 내 돈이고 내 인생이야.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다음날 저는 천산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소. 무슨 이야기?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 일을 했어. 그 여자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오. 변명의 여지가 없수오. 당신이 서울에서 고생하는 동안 나는 여기서 외롭다는 핑계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았어요. 당신도 나를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서울 천산 오가면서 손주 5명 키우고 당신 빨래하고 밥 해주고.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다른 여자랑.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정말 미안하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소.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소.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혼해야 하나?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미안하다고 했죠. 그래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오. 그런데 당신이 그 여자랑 있을 때 나는 뭐 했는지 알아요? 허리 수술하고 병원 침대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물 한 모금 떠줄 사람도 없이.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까지 돌봤어요.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편하게 여기서 쉬면서 다른 여자까지 만났잖아요. 여보,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뭐라고? 이혼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당신이 다시 안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당신 눈치 보지 않고 당신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그냥 김명자로 살고 싶어요. 여보,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그동안 혼자도 잘 살았잖아요. 그 여자도 있었고 나도 이제 혼자 살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남편은 계속 붙잡으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재산은 반반 나누고 천산집은 제가 가지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 돈으로 산 집이었으니까요. 3달 후 이혼이 성립됐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돈이 없다는 걸 알고는 차갑게 돌아섰대요. 결국 남편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됐어요. 가끔 전화가 와요. 여보, 아니 명자씨.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안 돼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천산 바닷가 근처에 저 혼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바다뷰 카페. 카페 이름도 당당히 제 이름 넣어 명작 카페로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내리고 손님들 맞이하고 강아지 한 마리도 입양했어요.
이름은 복이. 복이랑 매일 바닷가 산책하고 카페에서 책 읽고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 떨고 정말 행복했어요. 7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였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뒷바라지도 안 하고 그냥 나로 사는 거요. 몇 달 후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세 아들 모두와 며느리 셋 그리고 손주들까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표정들이 다 어두웠어요. 엄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큰 며느리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둘째 아들 준호도 울먹였어요.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막내 성민이도 다가왔어요. 엄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둘째 며느리 은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직접 육아해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머니가 5명이나 키워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막내 며느리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구나.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고맙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민수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민수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와 함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호가 물었어요. 그럼 엄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서로 도우면서 그게 가족이야. 엄마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민이가 말했어요. 그럼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그래, 놀러는 와. 하지만 하루 정도만. 나도 내 시간이 소중하거든. 손주들이 할머니 하면서 안기려고 했어요. 저는 손주들을 안아주면서도 선을 그었어요. 할머니도 너희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가끔만 만나자.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며느리들이 서로 얼굴을 보더니 미선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까요?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너희가 진짜 변했는지 지켜볼게.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명절 때 찾아와서 제가 쉴 수 있게 음식도 해오고 설거지도 하고. 손주들 데리고 올 때도 하루만 있다가 가고. 억지로 부탁하지 않고. 지금은 천산에서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가끔 놀러 와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카페 최고예요 하면서 좋아할 때 정말 기뻐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이제는 김명자로 사는 게 좋거든요. 복이랑 산책하고 카페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책 읽고 받아보고.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